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일 10차 변론에는 신병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치인 체포 여부 지시와 관련해서 조 청장이 어떤 증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재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국회 소추단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탄핵소추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주장 요지 이제 좀 들으셨을 텐데, 홍익표 의원님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글쎄 뭐 어제는 특별하게 어디에 주목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재확인됐다. 네네. 각자 입장 분명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소추인단 쪽에서 주로 강조한 것은 일단은 그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그 진입, 군병력의 진입 문제, 그리고 국회를 봉쇄했다는 문제, 그다음에 이 계엄령 자체가, 비상계엄 자체가 그 위법하다는 내용 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강조해서 네네네. 말씀을 강조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일종의 계엄의 정당한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야당의 계속적인 탄핵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의회 운영 등으로 해서 국정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다는 내용, 그리고 평화적으로 계엄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지점. 그래 마지막으로 그 제일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나 봉쇄 지시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의 주장은 뭐 예를 들면 나머지 두 가지는 주관적이라 치더라도 결국은 그 가장 핵심적인 뒷받침하는 내용은 결국은 그 정치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 지시하고 이런 그 봉쇄 명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에서 양쪽의 핵심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뭐 같은 내용인데요. 네.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 의원들을 체포구금하거나 해서 네.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일이 없다.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진행이 되고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네. 그래서 바로 헌법에 따라서 계엄 해제 선언을 하고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뭐 물리적으로 뭐 좀 무슨 폭동이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치거나 뭐 한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 특히 일반 국민들은 대상도 아니었고 네네. 그렇게 됐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어제는 그런 주장들은 별로 뉴스가 안 되고 기왕이 계속 나왔던 거니까 네. 그 과정에서 국회 측에서 대통령 측이 반대했던 그 검찰 신문조서 조지호 청장하고 노상원 전 정부사령관 네.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하는 바람에 그게 논란이 되고 네. 뉴스가 됐었죠. 그렇죠. 제가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걸 좀 드리려 그랬던 건데, 이제 그
검찰 조서 그 진술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어저께 재판정에서. 근데 여하튼 이 문제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를 왜 증거를 채택해야 되냐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논란으로 남아 있고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것이 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기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 이제 피신조서 문제인데 네네. 그 피의자 신문조서죠.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 자리 잡기 전에는 검찰에서 그 진술한 자료가 증거로서 채택이 됐습니다. 본인의 동의 여부 관계없이. 네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상 2017년 이후부터는 피의자가 그 조사받은 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 절차법 절차에서는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다시 이제 법정에서 새로 그 증거를 놓고 그 자료를 놓고 그러니까 네. 팩트를 놓고 이제 다툼을 벌이게 되는 그런 걸로 바뀌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그 형사소송법 절차에 준한다. 헌법재판소법 저 절차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헌법재판관은 그 준용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준의 기준으로 해서 재량권의 범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재량권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의를 거쳐서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런 것 같아요.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에서는 네. 조사 그 주체인 검찰이 나오잖아요. 검찰이 나와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지고 피의자에게 그 현장에서 그렇죠.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국회 소추단. 소추인단이 나오기 예, 예. 때문에 사실관계를 그 따질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게 그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일반 형사법 절차에 그 준해서 하되 그 내용을 보고 그 헌법재판관들이 심의해서 다른 상황들과 맞춰와서 그거를 만약에 상황 그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그 증거로도 채택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어제 그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항의가 계속 있었고 이미 근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미 우리가 앞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 아니냐 왜 이걸 지금 와서 또 얘기하느냐 이미 기일이 지났다고 따질 내용은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평이 다 거쳐가지고 결정한 내용이다. 근데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어저께 뭐 대리인 중에 한 명이 뭐 항의하면서 퇴장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판단 나왔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이 판단도 뭐 불공정했다 이런 문제를 삼을 소지를 남긴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한두 가지가 되나요?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이번 그런 그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진행을 보고 심판 진행을 보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법조 쪽에서도 또 법 밖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있다. 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편법 꼼수가 이렇게 그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이 비판들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뭐 학자들이든 간에 뭐 그 법조인들이든 간에. 그래서 어제 그제만 해도 전에 부장 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글을 올린 데 보면은 문대행이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35년 동안 판사를 한 사람이 자기가 35년 동안 판사하면서도 재판을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재판 진행을 해 온 셈이죠. 그 어제도 문대행이 그러는 바람에 조대현 변호사가 퇴장했잖아요. 네. 조대현 변호사는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절친이고 또 그 정부 이게 민주당 계열의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선배 재판관의 셈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평의를 했는데 왜 안 따르느냐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났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이 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지난번에 이미 평일에 했는데 결정된 건데 왜 또 얘기하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 아니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 한 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왜 지나놓고 버스 지나가는데 왜 손 흔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조대현 그 변호사의 입장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관찰자로서 보면은 좀 모욕적인 거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재판장이 변호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변호사로서 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게 소송 진행 절차에서 문제 제기할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못하고 지나가고 나서 뒤늦게 이야기하고 해서 이 의뢰인의 이 권익을 제대로 못 지켜준 거 아니냐. 이게 그 대리를 그따위로 하느냐는 약간 이게 비아냥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서 늘 지적돼 왔지만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후유증이 굉장히 클 우려가 많다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8차 변론기일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제 윤 대통령이 제가 직접 좀 증인 신문 좀 할게요 그랬더니 뭐 메모지를 쓰라 그랬던가 이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젊은 여성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가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러고 좀 강하게 따졌어요. 예. 그랬더니 소송 지휘권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피청구인이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미 평의해서 정한 거다. 그러니 더 이상 그건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어권을 제한하는 거라고 조 의원님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형사소송법에는 저희 피청구인 또는 피고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유동규 씨 계속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예. 어떤 신문 칼럼을 예. 보니까 예. 그 유력한 차기 대선 만약에 대선이 예. 열린다 그랬을 때가 예. 더 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더 강한 사람이냐 이러고 비교해 놓은 어떤 논설도 있긴 있어요. 후자도 그렇지만은 앞부분에 소송 지휘권이라고 문대행이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김계리 변호사가 물어본 거는 소송 지휘권이 아니라고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 소송 지휘권이 맞은데 소송 지휘를 이렇게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걸 법에는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직접 신문하게 돼 있는데 못하게 소송 지휘를 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고 뭐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소송 지휘권이라고 말하면 이건 막무가내신 거니까 무리보신 이것도 거거든요. 좀 보장해 줘야 된다는 취지시고 예. 홍익표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허용을 했었어요. 예. 허용을 했다가 아마 김영현 전 장관하고 이제 질의 과정 또 이후에 또 한 번 더 질의 과정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제 일종의 뭐랄까 암시성 질의 그러니까 이제 짬짬이하는 듯한 약속 대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거요? 것들이 예. 반복되고 또 아무래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거 일종 질문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평의를 거쳐가지고 근거가 뭐냐 할 때 평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런 거고 이것도 그 전에 다 그 변호인들한테 고지를 한 거예요 양쪽에 다. 네. 그래서 국회 측에서도 정청래 그 국회를 대표해서 나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질문을 직접 못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못하게 한 거예요. 대통령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형사법 절차를 준용하지만 형사법 절차하고 똑같이 다른 거는 형사법 절차에선 한 명은 피의자고 한 명은 수사기관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뭐랄까 약간 민사소송 비슷한 입장이죠. 위치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위치라는 건 그 조사기관과 피의자의 신분이 아니라 한쪽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도 각자의 주장을 헌법재판관들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보다 객관적인 실체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 그러니까 국회 측 그 소추인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직접 하지 못하고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메모를 통해서 간접으로 하게 해라라고 다 지시가 처음부터 그 평의를 통해서 그 결정사항을 고지를 했더라고요. 네. 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내일 10차 변론이 이제 윤 대통령 형사재판고리에서 1시간 늦게 3시부터 열립니다. 본래 2시부터 열리던 게. 근데 이제 본래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기일 좀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오전에 열리고 오후에 열리니까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형사재판 준비기일이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 강한 비판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김기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작동을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권위와 기반을 침식하는 만성적 사회적 병폐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김기현 의원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 녹취에 안 나온 내용 중에 현직 대통령을 하루에 여기저기 옮겨가며 재판받으려고 하는 건 사법 갑질이고 사실상 방어권을 봉쇄한 정치 테러다. 이 정도까지 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오늘 방청석에 어저께인가 보니까 뭐 주호영 의원 해가지고 율사 출신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발언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이런 비판은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이건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법정에서 기일을 잡을 때요. 하루라 같은 날이라고 해서 같은 날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전과 오후가 다 별도의 사안이에요. 보통 네. 이제 통상적으로 그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하고 또 다른 사건이 있어 오후에 또 하고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대통령의 하나는 형사재판에서 내란죄와 관련된 주요 그 사안이 다뤄지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관련된 게 다뤄지니까 이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하루에 다루는 게 맞냐라는 비판은 뭐 일정 정도 저는 뭐 타당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충분히 방어권을 그렇게 제한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게 시간을 1시간 조정하고 9시까지 지금 뭐 아마 예정대로 하면 9시 넘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보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새롭게 무슨 변론이 시작되는 단계가 아니라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변호인단이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필요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고 또 증인으로 오는 사람들의 일정 등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이제 현재 10차 변론기일은 오후 3시부터 되고 오전에는 이제 첫 형사재판 준비기일 플러스 구속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신문 거기 또 나가서 직접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는 조정을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혜진 의원님은? 당연하고 또 실제로 그래 왔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례적이니까 계속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길 잡을 때부터 이 피청구인 측 의견은 거의 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잡고 그것도 아주 빡빡하게 잡고 어떤 날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받고 있는데 그냥 길 진행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현재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계속 요구를 들어주면 또 계속 요구를 할까 봐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헌재가 나중에 이게 어떤 불만의 소지나 약간의 불복의 소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저 같으면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판사들이 이제 판사들이 검사도 그렇지만 판사들이 이 형을 가혹하게 때릴 때 오히려 잘해주거든요. 네. 나중에라도 이제 뒷말 안 나오게. 뭐 회사에서 네. 그 사람 해고하려면 일단 임원시켜준다는 네. 그 속설도 있듯이. 예. 그러니까 뭐 기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기각을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공정하게도 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해도 공정하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또 보이도록 또 신경 쓰는 게 재판인데 네. 판관들인데 이건 공정하지도 않거니와 또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노출을 시켜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일 자체가 이례적이니까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두 재판 다 대통령한테는 직접 출석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부분은 또 이제 구속 취소와도 관계돼 있으니까 준비기일 자체는 뭐 그렇게 원래 길게 안 가는 거지만은 구속 취소는 또 본인에게 또 더 중요하고 뭐 이
수감돼 있느냐 귀가하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흐름에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이게 탄핵재판에도 뭐 크든 작든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예. 또 하다 보면은 변론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헌재가 이렇게 잡아놓아 버리면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헌재가 지금 그게 제한이라 이거죠. 90초 딱딱 그 해놓으니까 그 하고 싶은 이야기 더 못하고 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재판도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갈 경우에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도 물리적으로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방어권을 현재에서만 보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 형사재판 방어권도 결과적으로는 현재가 막아버린 결과, 잘라버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비판을 네. 받는 거죠. 자, 내일 10차 변론기일엔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세 분이 이제 증인으로 3, 5, 7, 3시, 5시, 7시 일단 잡혀 있습니다. 자, 조지호 경찰청장 증언 어떤 증언을 할 걸로 홍익표 의원님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 피의자 신문조서, 피신조서 내용 일부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그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지시를 했다고 지금 검찰에선 조사에선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일치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현장에서 그 어떤 증언을 하는지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그 조지호 청장 입장에서는 뭐 그또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 얘기도 그날 피신조서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죠. 체포하라는 얘기하고 그 체포자 명단에 그 지금 이제 홍장원 차장이 얘기했던 그 명단이 조지호 청장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영 사령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 핵심적인 내일 아마 제일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인 정치인 명단. 네. 그러니까 홍장원 리스트하고 같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인들 그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 그 두 가지요.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조 의원님 예. 그 검찰 그 조서를 이게 증거로 채택하냐 안 하냐 하니까 실제로 현재 재판정에서도 얘기 하나를 이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조지호 청장 자기가 자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밝혀놔서 내일 나오는 건 확실한데 예. 자, 내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보면은 뭐 이쪽에 유리하든 저쪽에 유리하든 간에 이 진술 번복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이 부분도 좀 들어봐야 된다. 단계에서 예. 진술이 이제 번복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이야기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봐야 되겠지만은 뭐 그 조지호 청장의 평소에 그런 뭐 태도라든지 예. 또 지금 개인적으로는 투병 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 어떤 내용이든 담담하게 간에 얘기한다. 예.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그 이전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가지고 그 변론에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그 진술이 되게 의심된다, 메모도 내 차례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반박을 지금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이 내일 또 홍장원 전 차장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반박을 했는데 그것도 또 허위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공간 앞에 공터에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들었고 그 옆에 네. 있던 보좌관이 그거를 받아 적었다. 그리고 사무실 와서 정서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이제 보좌관한테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써보라고 그랬다. 네. 거기다가 자기가 가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조태용 원장이 자기가 확인한 그 CCTV 상으로는 그 공간 이 원장 공간 공터에서 네. 그 통화하고 있었다면 그 시기에 거기 없었다. 보좌관이 거기 옆에 자기 옆에도 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홍 차장이 아니다. 다 아니다. 그 처음에는 그 사무실에서 통화를 했고 여인영 사령관하고 3번 통화했는데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통화했고 두 번째는 공간에 그 공터에서 통화를 하면서 받아 적었다. 그 이야기하면서 CCTV 다 까자고 그랬거든요. 네. 홍 차장이 그 CCTV도 확인해 보니까 아닌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 차장이 사무실에서 통화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네. 공간으로 이동하는 차중이었고 공간 공터에서 통화했다고 한 그 시점은 거꾸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차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홍 차장이나 곽종건
저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초기 진술이 최초 진술이 이 내란죄 프레임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만약에 헌재가 그 저기 형사재판 두고 봐야 되겠지만 헌재가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곽종근 사령관도 지금 그 논란에 휘말렸지만 홍 차장은 본인이 이야기한 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한결 그 거꾸로 또 그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재판부에서는 그 과정도 뭐 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면 확인하고 CCTV하고 실제 자기가 말하는 동선하고 일치한지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중간에 과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거짓말을 이게 노골적인 거짓말이거든요. 만약에 사실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완전 그 말을 지어낸 거잖아요. 공관 앞에서 통화하면서 옆에 보좌관이 있었고 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두루뭉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중계하듯이 이야기한 건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지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동기를 캐물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여하에 따라서 큰 흐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홍익표 의원님은 이게 대세를 좌우할 그 요인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런 사건 할 때 보통 그 이제 변호인단이나 또 변호인단들은 되게 뭐 경험들이 많으니까 아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어떤 그 증언자의 신뢰성을 허물어뜨리면 전체가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통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종합적인 상황을 봅니다. 예를 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명단 리스트에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한동훈, 이재명 두 양당 대표가 포함된 한 18명의 정치인 리스트가 그럼 홍장원 차장이 가공의 리스트를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 대통령 지시도 없는 명단을 홍장원이 야당과 짬짬이를 해서 만들었다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홍장원 차장이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지금 아까 얘기한 조지호 그 경찰처장이 그 검찰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고 또 그 수방사 대령도 네. 그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명단 자기도 그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그러고 네. 방첩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명단이 그 일부 한두 명 정도는 참고가 있을 수 있겠죠. 홍장원 차장의 기억에서 제대로 메모가 충분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기억에 더듬어서 다시 작성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명단 자체가 그 없는 명단을 홍장원 차장이 가공을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과 수방사, 방첩사, 경찰청장이 연결고리는 없거든요. 그날 밤에 홍 차장이 조지호 경찰청한테 전화하고 수방사하고 방첩사에 다 전화해서 명단을 이러이러한 명단을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홍 차장도 방첩사령관으로 명단을 받았다는 거고 네. 수방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명단은 대통령 또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각 지금 계엄에 참여했던 각급 기관 그다음에 그 군부대에 전파가 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실질적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홍장원 차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죠. 네. 그날 시간대에서 그 동선 문제. 근데 그날 메모가 있었다는 거는 도리어 국정원 차장도 인정을 했어요. 사실상 얘기하면 메모가 어쨌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보좌관이 그 정서를 해서 받았었다는 것까지도 본인도 그날 이미 그 사실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없는 메모가 아니라 그 메모의 실제는 존재했다는 걸 거꾸로 인정한 꼴이 되는 거죠. 자,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뭐 대세가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잠깐 사이에 정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퇴근길을 앞두고 있어서인데요. 먼저 서울시내 공항 일산 방향 지나시기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이 넘게 꽉 막혀 있고요. 강변북로 같은 방향도 동호대교부터 내내 답답합니다. 반대 구리 방향 가양대교 일대 주춤하다가 마포대교부터 구리 시계 쪽 지나는 데는 1시간 5분 정도 소요되고 올림픽대로 같은 방향은 방화대교 부근
쪽은 더디다가 이곳 여의도권에서 영동대교 쪽 운행 크게 더딥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인데요. 판교와 하기 분기점 일대로 사고 정체 남아 있습니다. 더 가서는 안양과 조남, 시흥에서 송내 쪽으로 경인권 지나시기 답답한 흐름이고요. 더 올라가 고양 분기점부터 노구산 1터널까지는 9km 구간 막혀 있습니다. 한편 남북권에선 남해선 부산 쪽입니다. 7원 분기점에서 창원 1터널 사이 3km 구간 꽉 막혀 있는 정체, 2차로가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막혀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제 변론을 했고요. 변론은 이걸로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치는데 이제 선고기일 추후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자, 국회 측은 주로 이제 탄핵 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 등을 이제 꼽았고요. 반면에 한덕수 대행 측은 비상계엄 당일 인지했고 미리 보고받은 게 아니라 당일 인지한 뒤 강력히 반대 의사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권한대행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거는 탄핵소추가 남용된 사례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양측의 공방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기존에 해왔던 내용을 각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그 당시 한덕수 총리가 그 내각의 그 중요한 그 총리의 직으로서 사실은 이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그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한테 네. 그 안건으로 요청하고 이걸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덕수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지금 관건이죠. 물론 한덕수 총리는 지금 일관되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또 뭐 자기는 반대했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좀 증언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분명히 반대를 했던 사람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그 최상목 그 기재부 총리 두 사람은 경제부 총리 두 사람은 명확하게 반대한 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데 네. 나머지 사람들은 명시적으로 반대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그 국무총리가 실제로 얼만큼 이것을 그냥 막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 문제가 좀 하나 남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돼서 이게 재량권인지 그러나 그 여러 차례 이걸 뭐 토론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국회에서 임명했고 국회에서 임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이제 각 대통령이 3인 그다음에 그 국회 3인 대법원 3인 이렇게 돼 있는데 대법원장 3인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온 것을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으면 임명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관례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선출에 더 비중을 두는 거다. 그렇죠. 이건 약간 국회에서, 거쳐가는 행정 절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임명한다 할 때는 네네. 국회 만약 그렇다면 국회 의결 절차가 거의 형해야 되는 거죠. 국회가 다 의결했는데 대통령이 난 안 하겠어 이러면 다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고 왔을 때 대통령에서는 국회의 과정은 어떻다 하더라도 모든 그 절차적인 문제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왔을 때에는 자격 기준 그러니까 이 임용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법조인 경력이 몇 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그 범죄 사실이 뭐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법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라는 게 국회 입장인 거죠. 그걸 네. 어긴 거기 때문에 법률 위반으로서 지금 탄핵을 했다라는 게 국회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예를 들어서 국회 의결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무력화시키는 거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통령이 어떤 이 법안은 정말 안 돼 했을 때 법안에 대한 거부권 이런 안건에 대한 거부권 가지는 거하고도 같은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거부권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헌법적으로 명시가 예. 되어 있고 이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차이가 있는데 네. 선관위원은 그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에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명한 바로 그냥 네. 대통령 임명 절차가 없거든요. 예. 헌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다르게 규정을 해놓은 건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임명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관례적으로는 국회나 법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지만은
기본은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이 걸릴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고 해석하는 게 이제 그렇기 맞은 때문에 거죠. 그 거치는 절차를 뒀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도 국회에서 의결을 했지만은 대통령이 안 했고 그냥 그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거 네. 가지고 그 뭐 민주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뭐 대통령 뭐 탄핵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대통령은 직접 임명권자도 그런데 이 한덕수 대행은 대행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런 점에서 또 재량이 그런 그 권한이 약하다고 봐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함부로 이렇게 뭐 저 누구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권한도 없지만은 네. 어쨌든 저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한 대행도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가 여야가 특히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주장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고 또 그게 설령 논리적 타당성에서 약간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탄핵 사유까지 되느냐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네. 근데 이 지점에서 좀 특히 그 헌법재판소나 검찰, 법원도 나중에 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검찰이 생각해봐야 될 게 같은 국무회의를 놓고 탄핵 사유를 놓고 같은 국무회의 참석자인데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네. 한 대행은 한 총리는 정상적으로 안 됐다.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나 검찰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제대로 국무회의도 안 하고 그렇게 계엄 선포했으니까 내란이다라고 이제 다그치고 네. 총리는 정식으로 거기 국무회의에서 됐는데 당신이 반대했던 어쨌든 간에 그 참석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 다른 잣대로 서로 공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잣대는 하나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무회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해서 이게 문제라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정식으로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가결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한 사람들도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양쪽 다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둘 다 깬다라고 하고 이쪽은 이렇게 이쪽 논리로 이쪽은 반대 논리로 추궁을 하니까 양쪽이 다 같은 사안을 놓고 전혀 정반대 주장을 하게 되는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홍익표 말씀드리는데요. 의원님. 최민희 의원권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대통령의 그 재량권은 국회가 의결 절차를 밟고 오면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일부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최민희 그 방통위원 당시에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오늘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진 않았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법제처 의견을 물어서 최민희 의원이 그전에 했던 어떤 기관이 이해관계가 좀 상충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 의견을 갖고 임명을 거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국회의장은 입법적 우리 국회 법제실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는 국회 의견을 다시 첨부해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국회 합의가 없다고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월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할 때는 최소한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원 당시 건에 준해서 법적 논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법제처 의견을 받아서 이게 왜 임명해서 안 되는 사유가 있다라는 거를 제시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그 정도의 재량권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합의를 얘기해서 국회 의결 절차를 거부하는 거는 전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네. 동시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재판관 별도로 총리 탄핵 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한 게 절차상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도 오늘 열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번째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또다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을 막는 것은 결국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하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검찰도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것입니까? 자, 홍익표 의원님, 검찰은 김 차장, 이 본부장 그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민주당이 이게 틀렸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아니겠습니까? 네. 도주 우려는 없죠. 이분들이 어디 뭐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호처 내 비화폰 그 서버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블랙박 그 여러 가지 그 이 저 CCTV 자료 등등과 관련돼서 지금 그 저 관련 기관 경찰이 지금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경호처에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 서버를 지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호처가 수사에 정상적으로 협조해서 그걸 자료를 협조해 준다면 굳이 그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70조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금 실제로 협조하지 않고 있고 또 내부에 그 지난번 대통령 그 저 체포 과정에서 협조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그 보복 인사 조치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다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 자료 협조를 전제로 해서 자료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김성훈 차장과 그 이강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 70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희진 의원님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주장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 비화폰 그 서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지금 검찰이잖아요. 예. 검찰은 지금 대통령과 또 그 주변 사람들 공소 제기해가지고 공소 유지를 해서 나중에 유죄를 받아내야 될 그런 큰 부담을 지고 있고, 그 때문에 초기에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냥 그 무리한 수사를 그냥 강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그 압수될까 봐서 저 일부러 막는다. 그 논리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은 이 자진 출두해서 다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다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러나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구속 기소하면 안 되고 불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구속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풀어줘야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박세현 본부장이 결정해가지고 구속 기소해버렸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욕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꾸로예요. 상황이 좀 거꾸로예요. 네. 그리고 네네. 그 측면에서 이야기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진짜로 그걸 압수할 생각이었으면 지난번에 그 대통령 체포할 때 그때 서부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받았잖아요. 네. 그 약간 불법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그때 받든지 아니면 다시 그 받아가지고 집행하면 될 텐데, 검찰을 이렇게 뭐 내란 동조 세력이 이렇게 말한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수 없다. 예. 그리고 예.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님. 과하게 얘기한 건 맞는데, 제가 얘기한 사실관계, 저는 검찰의 주장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이제 서부지법 관련된 건 공수처가 한 거고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 영장 청구를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지금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답답한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자,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4차 공판기일 열려서 이 대표 출석했습니다. 결심 공판이 아마 오는 26일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판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도 그렇고 둘 다 3월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이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짧게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오늘 재판이 열린 김에 여쭤보는 건데, 2심 선고가 좀 민주당 입장에서 안 좋게 나오면 이게 대선 구도에 좀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홍익표 의원님.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현재 속도로 봐서는 3월 중순경 네. 지금 예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난 1심과 유사하게 그 피선거권 박탈 유죄가 나온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물론 그 3심까지 해서 그 3심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2심이 그렇게 나오면은 뭐 국민의힘도 가만히 안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론이
그 언론이나 네. 이런 데서도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격 여부 뭐 등등 그리고 또 그 대법원이 네. 신속하게 결론 내리라고 압박을 가할 것이고 또 아무래도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2심이 남게 나왔을 경우에는 네. 상당한 이제 정책 부담을 안고 대선과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향을 끼친다. 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우리로서는 어쨌든 그런 2심이 이재명 대표가 잘 그 1심보다는 달리 그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이 2심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우리는 탄핵 찬반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예. 분일 요인이 있고 민주당은 바로 이제 그 후보 개최론하고 뭐 대안 불가론 해가지고 그 대안 부재론 예. 이제 완전히 양쪽이 쪼개지는 다 시끄러운 상황이 거네요. 올 예. 테고 안 그래도 이 대표가 뭐 정말 뭐 온갖 그 노력을 다하는데도 30% 박스권에서 못 벗어났는데 그것까지 실행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일단 여론이 그 단지 그 재판 끌기 하고 또 법원이 그걸 갖다 끌려가는 바람에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올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걸 용납을 못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된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승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국정운영 제대로 될 것인가 탄핵 이렇게 방탄 국회 때문에도 이 난리인데 대통령이 되면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또 방탄 국정을 할 텐데 국정이 엉망이 될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아마 그 굉장한 이 파란 변수들이 올 있을 것 거다. 같아요. 예. 네.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 정권이 아니다. 실제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게 배경이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 이런 그 중도 보수 정당 규정은 월권이고 비민주적 몰역사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자, 홍익표 의원님. 좀 파악이 됐습니까? 이 대표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글쎄요, 저도 좀 봐야 되는데 예.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에 대한 성격 규정보다는 그 도리어 이제 국민의힘이 그 보수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극우화된 정당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서 역할을 더 이상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굳이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제가 그 경험해본 민주당은 어떤 분은 국민의힘의 그 비슷한 그 어떤 그 사회경제관이나 네네. 이런 거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의 뭐 민노당 수준의 그 생각 가진 분도 있어요. 우리 당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통상 우리 당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때는 그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중도 개혁 정당이 우리 기본적인 노선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의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은 이제 네, 당황한 분들도 예, 있었을 당황스러운 거예요. 게 있고요. 그리고 예. 어쨌든 이것은 이제 그 당 대표기 때문에 더 무게감이 실려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당의 중요한 그 지금 당원 당규나 당의 강령 등을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다 영향을 주거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민주적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자, 조희진 의원님. 이게 네. 최근에 우클릭 행보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어차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시간이 얼마 남았잖아요. 예. 근데 30% 박스권에 갇혀 있고 어떤 부분이 더 이제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옛날에 비하면 더 떨어진 거죠. 네. 옛날 40%대에서 막 그냥 그 움직일 때도 많이 있었으니까 더 내려왔는데 거기서 꼼짝 못하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정책은 던져도 뭐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극약 처방 비슷하게 이렇게 정체성까지 건드리는. 그런데 그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요즘 이런 그런 초조감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자기 객관화를 해서 정책도 물론 이런 정책을 던졌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건가를 자기 혼자 그냥 내피셜로 할 게 아니라 당 안에서도 그런 검증 토론도 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막 던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할 때도 이런 걸 주장하면은 먹혀들지를 진짜 과학적으로 차분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굉장히 돌출적이잖아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 52일제 그 예외 규정. 예. 그죠? 그런 데서도 이제 조금 그거 됐는데 초조함의 발로다. 25만 원 지원금도 안 한다 했다가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다시 하는 걸로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거는
하여튼 좀 굉장히 좀 내적 균형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까지는 괜찮은데 왜 남의 당까지 건드려서 그럼 보수당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보수하세요. 그럼 진보는 우리가 할게요. 보수 진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보수를 하면서 중도를 한다든지 진보를 하면서 중도를 할 수는 있죠. 보수 진보를 다는 못하니까 보수한다고 그러면 진보가 빌 텐데 그럼 우리가 진보해야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로 하든 거나 잘하세요. 이럴지도 모르는데 홍익표 의원님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크게 무게가 실린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진짜 바꾸려고 했으면 의원총회에서 예. 정식 안건으로 또는 그 저 당무위원회나 뭐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건 아니고 뭐 우리가 좀 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중도 보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 책임지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고민의 한 단상을 좀 표현한 것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무게 둘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진보가 아니고 보수 중도다 이렇게 막 작심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조금 더 국가를 넓게 책임지는 정당이 되자. 그런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전혀 그 논란 그 논의 없이 그냥 유튜브 채널 가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온 걸 봐선 너무 무게 실린 걸로 그러니까 그 시체말로 너무 그 무게 심각하게 한 건 아니다. 심각하게 이걸 해석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재욱이가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찌개와 밑반찬을 준비하는 재욱이. 몸이 아픈 엄마와 누나를 위한 밥상인데요. 오랜 시간 뇌하수체 종양으로 투병 중인 엄마는 수십 알의 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옆엔 똑같은 뇌하수체 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고 온 누나가 누워 있습니다. 유전병이 아님에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두 사람. 엄마에 이어 누나까지 돌봐야 하는 재욱이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간호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힘겨운 현실이 버거웠던 탓일까요? 건강했던 재욱이마저 틱장애가 생기며 가족들의 걱정은 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초수급비가 전부인 지금 병원을 가기가 두려운 재욱이네. 재욱이 가족이 부디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에 때늦은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낮춰주는 체감온도 때문에 두꺼운 외투도 여미게 됩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경북 등 곳곳에 한파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 내외 아침 기온을 내일도 유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기온 하강으로 빙판 나타날 때 있고 또 낮 동안 기온이 올라 얼음이 녹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고 일부 눈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등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도 등 0도에서 7도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는 등 날씨 또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도 등 중부 지역과 전남 동부, 경상권 등 동쪽 지역으로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조함에 바람까지 더해져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하방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걸쳐 강풍이 불겠습니다. 또 동해 먼바다는 내일까지, 대부분의 먼바다는 오늘까지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살인 혐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 4명에게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작성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 강요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 내란죄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내란 종식 원탁회의 결성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갑질을 한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여야 대표와 정부의 국정협의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반대하는 소비 쿠폰 예산도 포기할 수 있다며 추경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선심성이 아닌 핀셋 추경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를 내일 열기로 하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쟁점 사실관계와 헌재 심판 절차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에 있는 민주당 사선 이춘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님 괜찮습니다. 예. 먼저 국회 소추단 멤버로서 지난 9차례 탄핵 심판 변론기를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그걸 평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탄핵 심판은 피수주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비상계엄행위로 행해졌기 때문에 이게 위법성이 있는 행위냐. 그리고 그 행위가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따지는 절차입니다. 네네. 사실은 재판 절차인데 피소유친인의 행태를 지켜보면 자기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자 오히려 그걸 판단하는 헌재를 공격하고 재판 절차를 무력하기 위한 수단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투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심판 진행 중입니다. 이춘석 의원님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단에서도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많이 다릅니까? 예, 많이 다르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잘 아시다시피 본인의 직접적인 행위보다는 자기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그의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재판 절차에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우리 국회를 장악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행위입니다. 어느 것을 비춰봐도 그때 사건보다는 훨씬 더 위법성이 더 크고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선동화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결국에는 서부 지역을 부수는 그런 난동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도 그런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아마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탄핵 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요건 충족 여부, 뭐 국회 봉쇄와 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 등 뭐 5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5가지 쟁점에서 헌법 법률 위반 드러났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번 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5가지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는 과정이 TV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생중계되는 순간에 이미 이 비상계엄이 적법하지 못하다 하는 위법성은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재판 절차는 소추인이 이 요건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피소추인이 거꾸로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정당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입증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그게 여러 증인이라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부정당하자 이걸 부인하는 절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말에 좀 전두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위법성과 또 중대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봉쇄, 해산 시도 등과 관련해 일부 군 지휘관들 뭐 혹은 일부 간부들, 고위 간부들의 증언이 뭐 엇갈린다, 이렇게 여권 쪽에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가 4개나 된다, 뭐 장소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대세엔 지장 없다고 하지만 여튼 그런 거 하나하나가 꼼꼼히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여권에서는 하고 있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뭐 수방사령관의 발언이 뭐 여기에서는 또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탄핵 헌재가 판단을 하는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별 증인들의 구체적인 증언이나 네. 그 증인들이 쓰는 용어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은 극히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피소추인도 뭐 내가 중앙선거관리를 가봐라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자백하는 부분들이 이미 있고요. 네. 또 이 대부분의 증인들이 그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건 변호인 입회하에 다 사인을 한 조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서 절차하는 여러 청문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다 생생하게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진술이 올 것이냐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이 현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용어가 달라졌다, 내용이 변했다. 이것은 사실은 기억력도 희미할 뿐만 아니라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앉아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각하면 바로 지적하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헌재의 증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극히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를 다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이 입증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재판정에서 국회 측은 기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조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내일 이제 10차 변론기일에 와서 증언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그 검찰 조서 내용 공개와 관련해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은 이걸 증거로 채택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이 증거 채택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은 염려하지는 않았고, 네.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또 피고인 측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하는 부분을 걱정했는데 조지호 증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도 출석하게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조지호 청장이 이미 검찰 과정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때도 변호인이 참여해서 사실이 맞다라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조지 증인에서 나올 부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네. 증거 자체가 조지호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도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한 부분, 한 사람의 증언이 좀 탄핵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아마 조지호 증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은 아마 진실을 좀 정확히 밝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후 3시부터 내일 그 변론기일은 시작이 됩니다. 오전에 이제 형사재판, 구속, 취소 신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이제 뛰게 됐는데 형사재판, 구속, 취소 신문에도 또 윤 대통령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 길 변경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만 1시간 늦춘 그렇게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게 하루에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재판받으라는 건 사법 갑질이다. 사실상 방어권 봉쇄에 해당하는 정치 테러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김기현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부여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전의 과정을 지켜보면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에 응하거나 체포에 응하거나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부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저는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하는지에 대해서 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나중에 또 질문사항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거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고 또 헌재 판단은 언제쯤 내려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쭉 그 헌재 참여해서 재판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리 현재 재판소는 이 상태, 이 내란 상태,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종결해서 이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강한 의지가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내일 증인 절차를 마치면 아마 변론 종결까지
마지막 추후 변론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저는 한 길 정도 더 잡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한 2주 정도 뒤에 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예단해 보는데요. 그러면 한 3월 한 중순경 네. 둘째 주 정도에 계산해 보면 대충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춘석 의원님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한다.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하고 있다. 면서 헌재 판단에 대한 불복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100% 있다고 보고요.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네. 국민의힘이 이 공당으로서 져야 할 헌법적 질서를 저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데드라인 상에 서 있다. 더 이상 넘으면 공당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하기 때문에 해산 절차라든가 이걸 청구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의 행위를 보면 또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뭐 30분 이상이 헌재를 찾아가서 또 항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 의원들의 의사지 우리 당과 관련 없는 거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내대표도 직접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개인적 의사에 불과하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잘못하면 정당의 해산 절차도 갈 수 있다 하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자꾸 당과 선을 긋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미 그렇게 하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행위는 사실은 이 헌재의 결정이 났을 때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 보수층을 결집해서 다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헌재의 재판 결과가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공격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아야만 자기들이 주장한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고 또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탄핵 반대 시 규모 크고 또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주장도 널리 이제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뭐 극우다, 뭐 극우 시위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시위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또 스펙트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어쨌든 그 탄핵 반대 시위에 다 나가면 어떤 한 덩어리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분류해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 배후에는 분명히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장 저희한테 항의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쪽은 저렇게 세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현장에 나와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세게 공격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세게 맞단을 했을 때 네.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냐를 극히 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서 감정이 격화돼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피소인 측에서 네. 또 보수 측에서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야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회도 자제하고 발언의 수위도 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는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묻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민주당 주도로 지금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경우에를 전제로 한 잠재적 차기 후보들에 대해를 겨냥한 이게 대선용 아니냐. 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대선 고속도로용 아니냐 이런 표현도 여권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여당 측의 항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지난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네네. 우연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이 명태균 사건이 수사에서 재판에 넘어간 날이 12월 3일이고 이번 비상계엄이 일어날 날이 12월 3일입니다. 네. 우연치고는 사실은 대단한 우연인데 이 과정을 쭉 지켜보고 지금 수사 상황을 밝혀지는 걸 지켜보면 이 명태균 사건하고 비상계엄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번에 서울경찰청장도 헌재에 출마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부분도 분명히 개인적인 저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핸드폰도 압수하고 다른 것도 다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세게 주장하니까 이제 하겠다고 해요. 근데 저는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부부는 중앙지검으로 넘긴다고 했어요. 네, 넘겨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네. 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육당이 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특검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네. 이 특검에 의해서 임명된 공정한 특검이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치적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과 탄핵 소추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춘석 의원님이 이것도 관여를 하세요? 아니 저는 관여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너무 과중한 거죠. 그래서 여튼 이거는 딴 분들이 맡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과반이냐 200명이냐 이거 갖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게 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석상으로는 네. 그 절반이면 된다 하는 우리는 법적 자문을 받았고 예. 우리 국회 측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할 때 사유를 삼을 때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향한 행위를 탄핵 사유에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네. 총리로서 향한 행위 중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열거를 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나올 것을 염려해서 네.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들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200석이 아니라 150석도 맞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유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거란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이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이런 또 비판을 해요. 이재명 대표 발언이 너무 자주 바뀌고 오락가락하고 대선용 표를 얻기 위한 행보 아니냐. 심지어 이걸 속임수다. 이렇게 뭐 여권에선 규정하기도 하고 이런 지적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평상시 옆에서 본 이재명 대표는 네. 사실 이념적으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네. 굉장히 실용 노선을 취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국민의 삶을 바람질 것이냐 아니냐. 우리 당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선이 아니라 이 비상계엄에 의해서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어난다면. 네네. 그런데 지금 국가가 굉장히 위기 사태이지 않습니까? 사실 대외 신유도 추락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서민들도 어렵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것이 나라를 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국민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걸 최우선순위로 두고 네. 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정책 외에도 민주당이 저런 것도 주장해? 하는 정도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는 우클릭했다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수하고라도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릭했다. 그 당장은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당내 비주류 인사들 움직임도 여기저기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연대 플랫폼도 출범을 시켰고요. 자, 만약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거 이제 3월 중에 나올 거란 관측은 나오는데 예. 만약에 이건 뭐 그야말로 가정입니다. 그 결과가 1심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렇다면 의원님 보시기엔 민주당의 차기 대권 역학 구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뭐 저는 큰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요? 민주당은 예. 사실은 대선이 하게 되면 우리 당원 당규성으로 경선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뽑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능력 있으신 분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뭐 저는 우리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생기기도 전에 특정인을 지칭해서 누구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제살깎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정권을 창출해서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네. 우리 민주당에서 비주류적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충분히 식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저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언론 쪽에서 일정 부분 과장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네. 더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한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소추단에서 또 일하고 있는 민주당 사선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4월에 이마를 다친 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병원 측의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일 진료를 받지 못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의료진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병원들은 대구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 세 곳인데요. 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A 씨가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지역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A 씨를 살펴본 의료진은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예. 다른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 씨를 또 다른 지역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 A 씨는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요.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에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서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에 A 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의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숨지기 전 찾았던 병원 세 곳 모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에 이르렀지만 해당 의료진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A 씨 사망에 대한 병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의 어떤 의료진의 책임으로 A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책임 소재를 좀 가리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이 점은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책임 소재 가리기 어렵다. 자,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이 하루빨리 이제 해소돼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이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딱 작년 2월 19일 이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이탈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의료계와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습니다. 저 앞서 알려드린 뉴스도 사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지금도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3,531명 중에서 1,173명만 1,173명 중 1,173명만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그러면 이 비율상으로 100명 중에 8, 9명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인원만 지금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뭐 장기 이식이 늦어져서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암 같은 중증이 의심돼서 뭐 상급 종합병원에 가라 이렇게 좀 진단을 받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전공의 이탈 때문에 신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몇 달째 듣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희귀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나 수술에 몇 달, 뭐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년이 흐른 지금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지금 뭐 개강 코앞입니다만 의대생 대부분 지금 학교로 돌아올 기미 보이지 않고, 또 이달 초까지 확대된 정원에 맞춘 의대교육 대책 내놓겠다는 교육부도 아무런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정원마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또 1년의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환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 희생이 1년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좀 해법을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네. 의료진 검찰 송치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대한응급의학회 반발이 좀 거센 상황인데요. 우선 뭐 해당 병원들이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응급처치를 했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라는 경찰의 판단에 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홍보이사는 환자가 사망만 하면 한 번이라도 진료한 모든 의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려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이 땅에서 필수 의료, 응급의료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관련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반드시 죄 없음 무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 결과 내놨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교사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사교육 강사들에게 불법으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교사가 최소 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이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212억 9천만 원이고요. 1인당 평균을 내보면 8,550만 원 정도를 챙긴 겁니다. 네. 대다수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안거래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고요. 16명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까지 속이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문안거래 관계에 있는 사교육 업체에 평가원 모의평가 출제 의도를 유출한 교사도 적발이 됐고요. 불법 문안거래는 주로 사교육 업체가 EBS 수능 연기 교재나 문제집의 지필진 명단을 보고 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계약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업체 측이 이제 교사에게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지정해서 출제 의뢰서를 전달하면 네. 교사가 여기에 맞춰서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식이었는데요. 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서 문서가 남지 않았고요. 단가는 일반 문항 같은 경우에는 10여만 원. 또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면 20여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번 문항 거래를 시작한 교사는 거래를 오랫동안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령 뭐 경기도 용인시의 고교 수학교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항을 팔아서 2억 4,300만 원을 받았고요. 서울 송파구의 영어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문항을 팔아서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예 특정 업체에만 문항을 공급한다 이렇게 전속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서울 양천구 고교국어 교사 2명은 각각 3,3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전속 계약금을 받고 또 문항 판매 대금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일감을 너무 많이 받아왔다가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교사에게 하청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또 하청이 이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양천구 한 고교 수학교사가 2019년에 한 업체에서 모의고사 사회치 문항 120개를 만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서초구의 한 수학교사에게 223만 원을 주고 문항 30개 제작을 맡기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하청 관계까지 발생을 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감사 결과 드러난 대표적인 비리 행위 좀 말씀은 좀 해주셨지만 유형별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좀 황당한 사례가 이 네. 문항 제작팀을 뭐 꾸린다든지 뭐 일종의 이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들었던 경우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래요. 이번에 적발된 이제 249명인데 이 가운데서 115명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 해당되죠. 네. 문항 제작팀이나 교사 주도의 문항 공급 조직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사를 섭외하거나 다른 교사들이 만들어온 문항을 검토하는 일을 하면서 사교육업체에서 다달이 월급을 받는 교사도 있었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수학교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대학 동기인 수학 강사를 위해서 교재 제작 업무를 해주면서 총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의 한 고교 수학교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사 7명을 섭외해서 일종의 문항 공급 조직을 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교육업체에서 일감을 따왔는데 이 사교육업체에서 수억 원의 이제 문항 이 납품 금을 받으면 계약금을 받으면 이거를 문항 납품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가졌고요. 본인은 알선비를 추가로 챙기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들이 그저 문제집이나 교재의 문제를 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선에서 그친 게 아니라 판매한 문항을 자기 학교 내신 시험에 그대로 낸다든지 혹은 거의 유사하게 출제했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지금 이들의 행위가 본연의 업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또 공직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공교육 교사로서 이 교육의 공정성, 공교육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해야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들과 거래한 사교육업체들은요. 쪽집게 학원으로 명성을 날렸겠죠. 왜냐하면 그 학원에서 이 문제를 풀면 이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시기니까요. 그럼 내신이 오르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불공정성을 초래한 거군요. 자기 영리 활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참 정말 황당한 게 이제 중간 감사 결과가 감사원에서 이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문제학원으로 적발된 메가스터디, 뭐 시대인재 같은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학원들이 정말 확실한 쪽집게 학원이었구나라고 명성을 떨치면서 이 감사원 감사를 비웃듯이 그 사이 매출이 크게 느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제 적발한 불법 문항거래 교사 대부분이 이 교육부의 비위 유형과 경중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조치되도록 좀 하고 있고요. 지금 41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소관교육청 사립학교 법인에 알려서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사교육업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을 수취한 교원을 중점적으로 추려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 적발될 수 있는 교사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부부가 10살 된 자녀 앞에서 반려견을 빌라 2층에서 창밖으로 내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입건전 조사, 즉 내사 단계고요. 조만간 이제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물보호단체 위액츠가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영상 공개했는데 이제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곳이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부가 격렬하게 다툼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이제 도망가려는 반려견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으니까 남성이 이 강아지를 낚아챈 다음에 곧바로 창밖으로 주저없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모습을 지켜봤던 아이가 다급하게 1층으로 달려 내려가는 거죠. 이 아이의 구조 요청으로 제보를 받은 위액트가 이제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반려견을 구조했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다리뼈가 두동강이 나서 심하게 다쳤고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부부는 위액트에 반려견이 스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위액트가 이제 CCTV까지 확보를 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하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소유권을 이 위액트에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위액트가 이제 해당 반려견을 좀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동물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동물학대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 현장을 10살 아이가 목격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여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된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먼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기서 헌재 권한대행 거주지에서 어떤 형태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대행 거주지 추정 아파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오후 6시경 이 문형배는 사퇴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는 집회 시위를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회 시위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일부 시민들이 이 소음을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도 일어났는데 일부 집회 시위 참가자가 유튜브 생중계 스마트폰을 시민들에게 갖다 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후 시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100명 정도가 참여했고 집회 시위 참가자들은 약 한 달 동안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집회 시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헌재 같은 이제 기관 앞에서 주로 이제 집회 시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재판관이라든지 어떤 특정 인물의 집 앞에서 이제 주택가인데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는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실 집회 시위법을 제정하고 향후 여러 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기관 앞에서 시위하는 경우는 상정해 두고 원천적으로 집회 시위 금지 장소로 설정해 두거나 금지 장소로 설정해 두지 않더라도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 집 앞에서 시위하는 상황은 전혀 상정을 해두지 않다 보니까 집회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관련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판사 집 앞에서 시위하는 행위는 특히 그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도 아니고 한창 진행 중인데 집회 시위를 하는 방식은 이 상당한 판사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판사들의 개인정보도 SNS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고 판사들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자유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권위주의의 잔재인지 아니면 판사가 알아서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지 다른 공무원은 몰라도 판사에 대한 비판은 흔히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판사에 대한 비판도 여느 공무원 못지않게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명운이 걸린 판결들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서 판사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부, 사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제기돼야 소극적인 판단밖에 할 수 없는데 소극적인 판단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구성원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어떠한 배경에서 이와 같은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구성원 집에 가서 집회 시위를 열어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는 행위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개인 거주지 앞에서 시위한다는 거는 이제 상상을 못해서인지 어쨌든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그건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주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거나 이런 다른 어떤 그 형법상의 어떤 그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때는 당연히 형사상 문제가 그건 거론될 수 당연히 있고 그렇고요. 네. 이때는 집시법상 경찰이 집회 해산 명령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른 조치도 역시 집회 시위법이 네. 나름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5개 집회 시위 금지 장소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만 포함되고 네. 그 구성원의 집에 대한 5개 집회 시위 금지 장소 설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면 10분 평균 등가 소음이 65데시벨을 넘거나 최고 소음이 85데시벨을 넘으면 네. 경찰이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통과할 수 있는데 아마 이 규정도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수준은 넘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거주자가 직접 나서서 불편을 호소하는 방식도 존재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 시위 금지 제한을 요청하면 경찰이 심사해보고 장소나 참가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구호 제창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조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설사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 참가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네. 잠시 요거 살펴보고 갈게요.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다른 헌법재판관들 경호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문 대행의 경우에는 헌재 소장에 준해서 평시에도 을호 경호 대상입니다. 을호 경호 대상은 경호 인력이 상당히 많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소추된 이후에 헌법재판관 전원 자택에 대해서 경호팀을 배치해서 안전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네.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의 자택에 경찰이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 집 앞에서 이제 시위한 모습 보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 또 서울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뭐 시위하던 그런 장면들도 좀 떠오르는데요. 당시에 국회가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시위 못하게 하는 내용 집시법 개정안 이제 추진했었잖아요. 네네. 그건 지금 어디까지? 본회의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과거 행안위에서 집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긴 했었는데 이 법사위에 넘긴 상태에서 더 이상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이 앞서 설명해드렸던 일정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현행 집회 시위법상 대통령 집무실도 집회 시위 금지 장소로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감론 을박 끝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는데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질적인 권리라 정치적 견해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한번 제한이 이루어져서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으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견해 여부를 떠나서 집회 시위 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조치는 갑론을박이 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본회의까지 상정돼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즉 문대행 주거지 앞 집회 시위 문제도 이 사건 탄핵 심판 국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를 이유로 구성원 즉 공무원 구성원 주거지에 대한 집회 시위 금지 장소를 설정할 것인지 앞으로도 논란이 상당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하늘입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하늘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하늘입법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까?
교육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정신질환 등 주변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 대응팀 파견을 골자로 합니다. 또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를 개선하고 신규 교원 채용 시에 교직 적성 심층 면접 2차를 강화하는 방안, 또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마음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주기적인 마음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아주 신속한 분리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도나 절차적으로 우리가 김하늘 양 사건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제도나 절차적으로 구멍이 있거나 문제가 좀 허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책이 생기는 거죠? 허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일단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실 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각 시도 교육청 네. 그 의지에 따라서 교육청 산하에 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신체 정신질환으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만약 교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직 면직을 권고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청에서도 최근 몇 년간 한 번밖에 이 심의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령에 규정된 의무기관이 아니다 보니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틀어도 활발하게 운영되는 시도교육청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살해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긴 한데 그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었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했는데 네. 적절하게 긴급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매뉴얼이 부재하였다. 나아가서 평소 교원의 정신건강을 학교나 지자체가 온전하게 보듬지 못했다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에겐 정말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겠지만 학교 안전 대책, 안전 강화 대책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이 학교 안전 대책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김양은 돌봄 교실을 혼자 나서다 변을 당했고 네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청각실 CCTV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주호 교육부 총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귀가 시에 도우미 인력이 학생 보호자나 그 위임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공언했고 네. 참고로 이 늘봄학교는 방과후 수업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개념인데 작년 12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35만 4천 명 중에 이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83.4%에 달합니다. 네. 대부분이 늘봄학교에 참여 중입니다. 또 복도, 계단, 돌봄 교실 주변에 CCTV 설치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협의가 완료된 상황인데 문제는 기타 공간, 즉 교실 등의 CCTV를 설치할지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울러서 학교 전담 경찰관 증원도 추진되는데 현재 국회에는 모든 학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 통과하고 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교육 현장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학교 전담 경찰관 즉 SPO는 이미 2012년에 도입된 바 있습니다. 당시 네. 학교 폭력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가졌거나 학생 지도 경력이 있는 경찰관이 이 SPO를 맡아서 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가해 학생에게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 중 일부가 SPO로 선임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학교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 초점이 학교 폭력에 맞춰져 있어요. 이 사건처럼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설립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합적인 안전을 강구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네요. 학교 폭력, 교내 학생 간의 학교 폭력에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 초점이 제도입니다. 맞춰졌다. 그리고 SPO 1인당 통상 10개 이상의 학교를 배정받고 있고 네. 학부모들도 우리 학교 SPO가 누구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스쿨 폴리스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물론 미국처럼 정규 경찰관이나 전현직 공무원 중에서 스쿨 폴리스를 채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네.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없애야 되고 학교 안전에 구멍을 없애야 됩니다. 반면에 교원단체는 이 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원의 마음 건강 문제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네.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법원, 검찰, 경찰, 일반 공무원들까지 구성원들 중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네네. 구성원이니 또 사회 구성원 일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보듬고 적절하게 지원을 할 것인가 난제인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관련 기관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다분히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치료를 강제할 것인가? 치료 강제를 할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를 하려면 압수수색 나아가서 체포구속과 같은 영장에 준할 정도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쉽사리 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미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러모로 난제다 보니까 현재 일각에서는 외부 기관에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충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험성이 현실화되면 그때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심리검사만으로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교원을 제대로 속아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교원 치매 등으로 이미 우울감을 겪는 교원들이 많은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낙인 효과를 우려해서 거짓 답변을 하거나 치료를 네. 기피해 마음의 병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교원 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됩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네, 아니에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 기준을 세우는 거, 그다음에 교원 질환 심의위에서 어떤 평가를 내려서 이 사람은 당분간 티칭을 하면 안 되고 교육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 기준을 삼을까? 그게 가장 난제인 것 일부 같고요. 교원단체 구성원은 특정 네. 교원의 문제를 상급기관에 의뢰하다 보면 학급 구성원 간에 큰 갈등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대로 학생들 안전 최우선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동시에 교원들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 100만 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평생 앞으로도 지급받을 걸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로 가해자인 40대 교사가 교육부 감사를 거쳐서 파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 해임은 자격만 박탈하지만 파면은 자격 박탈에 더해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도 수반됩니다. 5년 미만 근무자는 25%, 5년 이상 근무자는 50% 감액되는데 A씨는 20년 동안 교직에 몸을 담은 이상 네. 65세 이후에 50% 감액된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현행 공무원법상 내란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연금이 전면 박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크랜베리스의 Never Grow Old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